현재 대한민국은 말 그대로 최악의 방역 위기에 처하며 그 누구도 한치 앞을 예상 못하는 상황이 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 세계의 언론들은 지금까지 잘 버텨오고 1, 2차 감염 확산을 모두 잠재웠던 대한민국이 무슨 이유에서 감염이 확산되었으며 앞으로 어떻게 이겨낼지 관심을 갖는 모습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1, 2차 감염 사태를 모두 이겨낸 것도 한국만 할 수 있었던 특이한 방법이기 때문에 많은 해외 언론들은 관련 기사를 내며 쉴 틈이 없었습니다. 특히 동선 추적을 비롯한 자가격리에 관련된 사안은 유럽에서 인권 문제의 논란으로 서로 다툴 정도로 한국의 조치가 파격적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한국은 현재 각종 갈등의 양상이 코로나 국면을 매우 어렵게 하고 있는 정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도 힘든 상황인데 유례 없이 종교와 정치 그리고 의료계까지 동시에 충돌이 일어난 겁니다. 미국에 살고 있다는 한 네티즌은 미국은 마스크를 안 하고 대통령부터 코로나를 무시하다 보니 이런 일이 진작에 일어나서 사실상 방역이 무너졌고 유럽에서도 개인의 자유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한국은 뛰어난 국민성과 정부의 대응으로 어려움을 이겨냈는데 이번 같은 상황은 전 세계에서도 거의 없는 경우라며 한국이 큰 어려움에 처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일단 좀 더 구체적으로 종교와 정치 부분에 대해서는 해외 언론이 집중 조명하고 나왔는데요. 영국의 BBC는 한국이 가장 큰 시험대에 올랐으며 이번에는 사태가 완전히 다르다고 조명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특파원으로 파견된 로라 비커 기자는 한국의 코로나 사안을 BBC를 통해 실시간으로 알려왔는데 이번 사태는 전혀 차원이 다르다면서 다음과 같은 시각에서 한국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았다고 보도합니다. 주 내용은 사랑제일교회로 시작된 부분으로 사랑제일교회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련해서 자신들이 누군가에 의해서 바이러스 테러를 당했으며 방역당국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는다고 보도합니다. 이것은 동선 추적을 어렵게 하고 있으며 방역당국이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지적한 이유기도 합니다. 한국은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면 우선 역학조사를 통해서 동선을 파악해 어디에서 감염이 되었으며 또한 어디에 갔는지를 조사해 추가 감염 여부를 따지게 됩니다. 바로 이 과정을 통해서 한국은 통제를 거의 하지 않고도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코로나 방역국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BBC가 상세히 보도한 자료를 보자면 사랑제일교회에서 주장하는 바이러스를 퍼뜨린 누군가가 있다는 생각 때문에 역학조사가 어려운 부분이 나오고 이것이 상황을 무너뜨린다는 것이죠. BBC는 사랑제일교회가 문재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 등으로 부르는 극우 성향의 교회라고 설명하면서 정부에 협조적이지 않은 입장을 보이기 때문에 방역당국이 애를 먹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반정부 성향의 집회의 갈등의 요소도 한국을 위기에 빠뜨리고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8일에 주최된 광화문 집회에서는 수많은 참여자가 마스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참여했으며 이는 코로나 확산을 좀 더 가속화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집회 참여자 측에서는 애초에 정부가 여행을 활성화시킨 시기가 더 앞이었고 결국 이러한 확산은 원래 일어날 일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정부가 무리하게 여행 쿠폰 등을 남발했고 중국 등에서 해외발 입국자를 막지 않고 받은 것이 근본적인 코로나 사태를 키운 것이지 단순히 집회를 했다고 해서 감염 사태가 커지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정부에서는 정세균 총리가 법원이 광화문 집회를 허가 내준 것이 코로나 사태에 결정적 영향을 끼쳤다고 이야기하면서 한국의 방역이 다 무너진 단초를 제공했다는 취지의 의견을 펴고 있습니다. 또한 정세균 총리는 광화문 집회 불법 행위 발견 시 구상권을 행사하겠다며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역시 앞으로 방역을 방해하는 행동을 할 경우에는 법정 최고형을 구형을 비롯 구속수사를 진행하겠다고 의지를 밝혔습니다. 정부는 8.15 광화문 집회 이후에 사태가 급속하게 악화된 것으로 판단하고 적극 개입해 코로나 관련해서 발생된 문제를 모든 수단을 동원해 잡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부 지지 세력과 반정부 세력 간의 정치 싸움이 집회로 연결되며 코로나 책임론이 불붙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광화문 집회의 후유증이 실제로 확인되기 시작하는 상황이 나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 집회에 다녀온 사람들 중에서 확진자가 발생하고 동선 추적에서 찜질방 등을 며칠 동안 이용한 확진자 케이스가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광화문 집회에서 실제 코로나에 감염된 사람이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러한 관련 집회는 당분간은 열리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정부는 3단계 격상을 금주 내로 실시할 것인지 신중하게 고민 중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광화문 집회를 통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국으로 다시 뿌려졌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는 것이죠. 질병본부는 24일 기준 사랑제일교회와 관련된 확진자는 하루 새 40명 늘어 총 915명이 되었다고 밝혔고 지난 12일 교회 관련 첫 확진자가 나온 점을 고려하면 불과 2주 만에 확진자가 1,000명에 육박한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15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집회와 관련해서도 확진자가 속출하며 현재까지 모두 193명이 확진됐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번 확산은 이와 같이 깜깜이 확진자가 많다는 것으로 감염 경로가 정확하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지역별로 집단 감염자가 속출하고 있으며 중환자 증가에 병상 부족까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또 하나의 어려운 상황이 방역당국과 국민의 안전을 우려하게 하고 있는데요. 안 그래도 종교와 정치 분야에서 파생된 갈등이 코로나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 파업까지 진행되면서 자칫 국민 안전이 적지 않게 위협을 받는다는 국면이 나온 겁니다. 정부가 의료인 부족을 이유로 공공의대 학생을 선발한다는 안을 내놓으면서 의료계의 반발을 샀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8월 26일부터 3일간 제2차 전국의사 총파업 관련 집단 행동을 온라인으로 생중계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최대집 의협회장과 정부 측 정세균 국무총리,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만나 1시간 10분 동안 의료정책에 관해 대화했지만 양측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상황입니다. 결국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서 전국 의사 총파업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인데 문제는 이 가운데 중환자 등 수술 환자들의 지연이 나온다는 점입니다.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환자들이 수술 지연 문자를 받고 지방에서 서울로 오기로 예정되어 있던 사람들은 모두 스케줄을 바꿔야 했다고 불만을 토로합니다. 이 과정 가운데 역시 의사들의 집단 행동과 환자들의 안전의 가치를 두고 서로 대립하게 되는 것이죠. 의협 입장에서는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정원을 반대하고 의료 수과 등도 협상하길 바라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공공의대 선발을 하는 과정에서 시민단체가 인재를 추천하는 등 공정치 못한 과정도 포함됐다며 갑작스럽게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은 제대로 된 사안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덕분에 챌린지를 비판하는 운동도 일어나면서 고생한 의료진을 제대로 대우해주지 않는다는 의견도 의료계에 나오는 등 관련 사안에 대해 불만이 격화한 모습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모습은 국민들에게 역풍으로 작용해 오히려 비판을 받는 상황도 연출되고 있습니다. 일부 의사들은 차라리 면허를 정지해달라고 하기도 하며 의사고시를 포기하겠다는 움직임도 나옵니다만 그 반대로 국민청원에서는 의사고시를 취소한 의대생을 구제해주지 말라는 청원이 20만 명을 넘기기도 하면서 의료계와 국민 여론이 갈등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한 네티즌은 시기가 매우 좋지 않은 것 같다면서 지금은 코로나에 집중해야 하는데 온갖 사회적, 정치적 갈등의 소용돌이 가운데 모두가 어렵다며 이번 사태가 잘 해결될지 모르겠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국난만 만나면 힘을 합치고 한마음으로 이겨내는 한국의 저력이 또 나오면서 이번에도 역시 코로나를 이길 것 같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국립의료원은 코로나가 한풀 꺾인 것 같다면서 상승세가 주춤한 것으로 발언을 했습니다. 일단 확진자 추세가 약간이나마 안정됐다는 것으로 괜찮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질병본부는 정반대로 치닫을 수 있다며 여전히 경계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 한국의 확진자를 잘 맞춰낸 JP모건도 한국이 이겨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들은 8월 말에 정점이고 점점 줄어들어 11월 초엔 확진자가 거의 잦아들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JP모건은 한국의 방역이 강화되었고 3월과는 달리 사람들이 거리두기가 준비되었다는 점을 고려해 11월 초까지 한국은 코로나 안정세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경제관계로 3단계까지 격상하는 것을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으나 만약 3단계로 격상되면 코로나는 잦아들 수밖에 없다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한국 사회는 지금까지 코로나 위기 중에 가장 어려운 국면을 맞으며 정치, 종교 갈등에 의료계 파업까지 겹쳐 최상위 난이도의 국난에 다시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 역시 국민들의 힘으로 이겨낸다는 예상도 다방면에서 제기되며 미국의 규제 조치로 인한 한국 반도체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 우려를 가지고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이에 대한 이야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미국 상무부는 미국의 원천 기술이 일부라도 들어간 반도체 완제품을 화웨이와 거래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규제를 시행했습니다. 시기에 맞게 상반기에 견조한 가격 흐름을 보여주었던 D램과 낸드 플래시 등의 메모리 반도체 가격마저 꺾이기 시작했고 언택트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수요 강세를 보였던 상반기와는 다르게 하반기에는 고객 기업들의 주문량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면서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많이 우호적이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주가만 보더라도 대장주인 삼성전자가 전고점을 아직 회복하지 못하고 있고 SK하이닉스는 한창 바이러스 사태가 절정에 달했던 올해 3월 주가 수준까지 내려오는 등 확실히 반도체 업계를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은 적습니다. 삼성전자보다 SK하이닉스가 아무래도 메모리 반도체의 매출 비중이 높고 전체 매출에서 중국향 비율이 높은 편이죠. 실제로 SK하이닉스에게 화웨이는 자사의 매출 10% 이상을 올려주고 있는 큰 고객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 중국 기업 매출 비중이 높은 만큼 중국의 상황이나 미중 갈등에 보다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비메모리 시장에도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입지를 구축하고 있는 삼성전자와는 다르게 SK하이닉스는 메모리 반도체에 의존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보다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시장에서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반기에 메모리 반도체의 고정거래 가격의 하락, 수요 감소는 우리나라의 반도체 기업들은 진작부터 파악하고 있었던 내용이며 예측된 악재라는 판단입니다. 예측된 악재는 사실 크게 무섭지 않죠. 물론 이 상황에서 미국발 화웨이 리스크마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으니 많은 분들이 동조해서 불안해하시는 상황이라 보이는데요. 미국의 시장조사 업체 트렌드포스는 최근 한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미 상무부가 미국의 특별허가 없이 미국의 기술로 개발한 반도체 제품을 화웨이에 공급하지 못하게 하는 규제와 관련해서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수요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자신있게 분석한 것인데요. 화웨이는 삼성과 하이닉스 입장에서 메모리 반도체 수요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대형 고객이죠. 단기적으로 화웨이라는 큰 고객의 수요가 이탈되면 부침이 있을 수가 있겠지만 다른 중국의 스마트폰 제조업체들 샤오미, 오포, 비보의 점유율이 이미 상당 부분 올라왔고 화웨이의 메모리 반도체 수요량이 샤오미, 오포 등과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전체적인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의 수요 강도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화웨이가 스마트폰을 만들지 못하고 점유율이 떨어지면 아마 샤오미, 오포, 비보 등의 중저가 스마트폰 시장에서 화웨이와 경쟁했던 중국 기업들의 점유율이 상승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글로벌 시장 상황을 보면 중국에서 제조되는 스마트폰은 사실상 그 경쟁력이 상실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죠. 스마트폰 시장은 프리미엄 폰 시장과 중저가형 폰 시장으로 이분화되어 더 빠르게 재편될 것이고 프리미엄 폰 시장에서 중국 기업들은 자취를 감출 것입니다. 보다 넓은 시각으로 볼 때 화웨이에 대한 제재가 전체 스마트폰의 수요 감소를 촉발시킬 것이라고 보기에는 분명 무리가 있습니다. 삼성과 하이닉스가 지금처럼 높은 기술력과 시장 장악력을 보유하고 있는 한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 충격은 있더라도 빠른 시일 안에 회복을 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요. 그리고 스마트폰 시장에서 화웨이의 영향력이 드라마틱하게 감소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2020년에 출하 가능한 스마트폰 대수는 1억 9천만 대 정도로 보이는데 미국의 제재 효력이 본격적으로 발휘되는 2021년 내년에 생산 가능한 스마트폰 대수는 5천만 대에 불과할 것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즉 전체 수요가 일정하다고 가정을 했을 때 화웨이의 빈자리를 다른 기업들이 메꿀 텐데 아마 샤오미, 비보, 오포 등의 중국 기업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겠죠. 그러나 하나 주목해 볼 만한 사실은 인도의 반중 정서가 예사롭지 않다는 것입니다. 양국의 국경 분쟁이 이미 정부 간의 표면적 갈등을 넘어서 인도 국민들마저 중국을 비판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도 정부의 주도하에 5G 통신 사업에서 화웨이 장비가 배제되기 시작했고 인도 내에서 휴대폰 점유율 1위를 차지하는 기업은 올해 1분기까지만 하더라도 중국의 샤오미였지만 최근 삼성이 2분기에 역전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물론 스마트폰만 한정해서 보자면 여전히 샤오미가 1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2위인 삼성전자와의 격차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국가 중국과 인도죠. 그리고 인도의 경우에는 최근 스마트폰, 통신 장비의 보급률이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인도 내에서 반중 정서가 거세지고 중국 기업들의 영향력이 약해지면 당연히 삼성전자가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트렌드포스는 이번 화웨이의 제재로 메모리 반도체나 스마트폰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OLED 패널 가격이 하락할 수 있다는 지적을 내놨는데요. 이 스마트폰 OLED 패널 시장에서는 화웨이가 애플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많은 저온 폴리실리콘 LTPS 패널을 사용하고 있고 해당 수요분을 다른 중국의 스마트폰 제조업체들이 단기적으로 메꾸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화웨이의 스마트폰 출하량 감소는 오히려 OLED 패널의 수요 감소를 촉발하고 이는 공급 업체들 간의 가격 경쟁을 심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실제로 2분기에 스마트폰용 OLED 패널의 출하량은 8,700만 대 정도로 전분기에 비해 18% 정도 감소했고 전체 OLED 패널에 비해 스마트폰용 OLED 패널의 감소폭이 더 큰 상황이죠. 이러한 시장의 흐름과 화웨이의 수요 감소가 겹쳐지면 어느 정도 OLED 패널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결론을 냈습니다. 그리고 5G 통신 장비에서도 부정적인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작년에 미국 기업과
화웨이와의 직접적인 거래를 막은 규제안이 발표된 이후 화웨이는 이를 회피하기 위해서 자회사인 하이실리콘이 설계를 하고 그 설계를 바탕으로 대만의 TSMC에서 위탁 생산하면서 이 5G 통신 장비에 들어가는 고성능의 칩셋을 공급받고 있었습니다. 그간 미국 정부가 제재를 가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었지만 막상 이 규제 발효는 미루고 있는 상태이고 화웨이는 이러한 리스크에 대비해서 TSMC 측의 주문량을 늘려 현재 2021년까지 5G 장비에 들어가는 칩셋은 확보해 놓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TSMC 측이 화웨이의 신규 주문을 받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그 재고가 소진된 이후로는 화웨이가 통신장비 칩셋을 공급받기 어려워진 상태라 볼 수가 있죠. 특히 화웨이가 작년에 야심차게 발표했던 5G 기지국용 AP인 티엔강 칩셋의 경우에는 심한 수급난에 시달릴 수 있다고 전망을 했습니다. 결국 미국의 제재는 중국의 5G 패권 도전에 치명적인 브레이크를 걸 수 있다고 본 것이죠. 이미 TSMC는 5나노 제품 양산에 본격적으로 들어갔고 삼성도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양산 체제에 나서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이렇게 7나노를 넘어서 5나노, 3나노에 진입해가는 와중에 7나노 제품 수급이 어려워진 화웨이는 현재의 규제 일변도의 기조가 지속된다면 부품 공급에 차질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결국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반도체, 자급, 자족이 절실하다는 결론이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 중국 기업들이 한국 반도체 인력 최고 대우로 모십니다. 적극적으로 한국이나 대만의 기술 인력들을 영입하기 위해서 혈안이 된 것이고 일정 성과를 거둔 중국 반도체 기업들에 대해서 28나노보다 미세 공정 진입에 성공할 경우 10년, 28나노에서 65나노 공정에 성공하면 5년, 이렇게 특정 기간 비과세를 전면 면제해주겠다고 선언을 한 상태입니다. 화웨이의 빈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삼성전자의 발걸음이 빨라져야 될 시점이라고 보이고 언론에서 나오는 지나친 반도체 비관론에 대해서도 조금은 관점을 달리해서 장기적으로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